저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AI 시대의 기독교 선교라는 대주제 아래서 이 첫 번째 길이 지성이 되다라는 강의입니다. 길이 지성이 되다라는 생소한 제목인데 아마도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내용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서브타이틀이 있는데요. 이 문명사의 5 문턱과 지성시대의 도래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AI만큼 인류의 삶과 그리고 국가와 시스템과 역사와 그리고 개개인의 그러한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처절하게 영향을 준 것은 전무후무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보면은 5 문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인류에는 4개의 문명이 문턱을 이미 건너왔다는 겁니다. 지금 AI는 그냥 지능이라고 하는 인텔리전스가 아니고 문명이 되어져서 5 번째 문턱을 넘고 있다. 근데 넘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 4개의 문명은 넘었어요. 근데 이것은 넘는 게 아니고 넘봄, 즉 인간 자체를 넘어버리는 그 지능 시대에 도래를 했어요. 이거는 전 인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개의 강의의 주제를 이렇게 정하면서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지금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 복음의 빛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것을 밝혀줘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코어 밸류를 가지고 오늘 주제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 가운데는 총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강의는 큰 내용이 문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4번의 문명이 있었는데 지금 5 번째 문명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인류의 문명들은 다 길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로마의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책으로 만드는 활자의 길이 있었고 대항해 시대에는 배의 길이 있었고 그다음 정보화 시대에는 통신과 소통의 길이 있었다면 AI 시대는 지성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로 주는 그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여파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권세가 되어지는 문명만 되어질 뿐만 아니라 AI가 권력과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고 하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컴퓨터의 지정학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3번째 강의는 인간 자체에 대한 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AI가 인간을 다 능가해버리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지성이라고 하는 상관관계와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과 AI 시대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자체에 대한 상관관계는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이 주제가 너무 커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영어책, 프랑스어, 독일어를 다 망라해서 이것을 다룬 책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집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중심 세계 기독교가 되고 있어요. Polycentric Society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기독교가 전혀 방향 제시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연구하는 학자도 없고 이것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도 없고 이것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말해주는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냥 기능적이고 실무적이고 실제적인 AI 잘 쓰는 방법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명으로부터 권력으로 이동이 되고 인간 존엄과 기독교 선교 자체를 다루는 4개의 큰 것이 각 주제에 대한 강의가 끝날 때 다음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다음 강의가 이제 세계 선교로 마침표를 맺는 그러한 강의 구조로 4번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AI를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질문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AI란 무엇인가? 오늘 저는 AI의 실무적인 기술과 기능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30년 전에 우리는 인터넷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역하시던 30년 전, 40년 전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아직도 그때 당시에는 유선 전화를 쓰던 시기고 삐삐라는 전화를 쓰던 시기입니다. 물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에서 1980년까지 미국 국방부에서는 그 알파넷이라고 하는 그런 월드와이드 앱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군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공개가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 1990년에 이르러서 물론 1989년에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을 개발했죠. 우리가 지금 잘 익히 알고 있는 www.com입니다. 이것이 이제 1990년도에 비로소 이제 실용화가 되어지면서 이것이 검색 엔진을 달면서 1998년도에부터 이제 2010년까지 한 12년 동안에 구글이 이제 전 세계 검색 엔진의 시대를 인터넷 www 월드와이드 앱을 통해서 실용화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 2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아이폰이 나온 게 2007년이에요. 19년 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폰이 가져온 혁명은 어마어마합니다. 얘는 컴퓨터가 내 손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던 그런 컴퓨터의 기능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오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바일 소셜 미디어 시대를 열었어요. 그게 2007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15년이죠. 이 15년 동안에 지구촌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10년 전에는요, 생성형 AI는 없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부터 제가 이제 이것은 컴퓨터 시대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AI가 시작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암호 코드를 해석하면서 시작됐었거든요. 수학적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암호 해독을 하면서 이미 AI는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나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챗 GPT를 통해서 열리게 되면서 현재 40억 명의 사람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구글 AI라든지 유튜브 추천 방식을 받아들인다든지 스마트폰 사진 보정이라든지 또 구글 지도나 여러 가지 지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교통 상황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매핑을 할 수 있다든지 온라인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총합적 AI 도움을 받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철을 탈 때에도 택시를 탈 때에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다 AI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축소해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현재 20억 명에서 24억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활성 사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활성 사용자가 지금 전 세계의 20억에서 24억은 매일 몇 시간씩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의 그러한 도화선을 짚인 것은 챗 GPT의 출현입니다. 그 챗 GPT는 현재 10억 명이 가입을 해서 사용자로 그러니까 인풋 유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 85명 가운데 챗 GPT에 가입한 사람이 10억 명입니다. 그 인터넷 사용자는 57억 명이에요. AI 사용자 직간접 합치면 40억 명이죠. AI 생성 사용자, 우리 활성 사용자 20억에서 24억을 보고 있어요. 챗 GPT만 사용하는 사람 10억 명. 이거 보면 중복된 거를 배제한다 할지라도 전 지구촌이 지금 AI의 그늘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억 명이 지구촌의 전 인구가 AI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기술입니까? 아니면 문명의 변화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옛날에 정보 지식화 사회가 들어오고 PC 시대를 열고 그 다음에 전기가 개발되고
제임스 와트의 증기 엔진이 만들어짐으로 기관차와 방직 공장이 세워지는 것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상에서의 기술적 혁명입니까? 아니면 문명의 변화입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문명이 바뀔 때마다 교회를 새롭게 부르셨습니다. 이전에 4번의 문명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와 기독교 선교는 단 한마디도 AI 시대의 선교를 내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제시해야 될 이 시대에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전 지구촌에 들려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렇게 첫 번째 강의 가운데 이 선교와 기독교 문명의 관점에서 한번 재고해 보고 난 다음에 AI 시대의 기독교 선교를 다시금 설정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선교는 문명 인프라를 따라 확장되어졌습니다. 이전에 4번의 문명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문명에는 항상 길을 따라 복음의 통로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가 길을 만든 것이 아니고 로마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의 해상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코인의 헬라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통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사도 바울은 24,000km의 로마의 길을 직접 다녔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해상 무역로를 그대로 이용했으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복음을 전하는데 최대치로 로마의 문명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와 문명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선교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연결 구조 속에서 확장되어진 하나님의 운동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길을 통해서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 아피아의 길을 통해서, 로마의 도로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고 말하죠. 복음이 전해졌죠. 코인의 헬라어, 그리고 이것을 또한 활자화시켜주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90억 개조 반박문을 유럽 전체 확산시켜지는 인쇄물이 되어졌어요. 심지어 마틴 루터의 책자는 300만 권이니까 전 유럽의 모든 물량 가운데서 60%를 루터의 저작물로 도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전 유럽의 당시의 활자를 마틴 루터의 인쇄물이 60%를 차지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길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의 통로가 그 언어를 통해서 잘 전달되어지는가. 근데 그 복음의 정보는 뭐죠? 그 정보가 때로는 농업 정보면 그러한 생산혁명을 가져오겠죠. 그 정보가 산업에 관한 것이면 생산력을 증가시키겠죠. 그런데 복음의 정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세상의 정보는 인간에게 유익을 줍니다. 또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information technology 또는 지식 정보 또는 정보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의 경제는 소위 말하면 그 시스템 안에서 바울은 천막을 제조하는 그러한 텐트 메이커였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최대치로 활용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회당을 말할 때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상업적 디아스포라라고 역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유대인들이 돈이 되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갔던 유대인의 회당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경제가 움직이고 그 경제가 움직이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에 굴복되잖아요. 300년이 지나서. 근데 우리가 임페리얼 오더라고 하는 것,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정말 최대치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타격감이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AI 시대에. 그럼 우리가 AI를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AI를 설명할 때 첫 번째 단어가 신경망 조직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두뇌 안에 수십억, 수천, 천억 개가 넘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신경망을 통해서 연결될 때 기억이 상신되어지고 우리의 지식이 활성화되어지고 지혜와 예지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기본 요소는 이 문명 인프라에서 형성되어진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 연결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문명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처럼 복음의 통로가 가게 되는데 세계적인 선교학자 앤드루 월이 The Missionary Movements in Christian History에서 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AI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이해가 쉽게 되어지는 문명의 지성의 길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는 4번의 문명의 그 변동을 겪어왔습니다. 로마의 길, 그것이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476년 아케도로에 의해서 게르만족에서 무너졌을 때 그것이 500년 동안 로마의 길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죠. 로마가 무너지고 암흑기가 왔지만 이 암흑기를 깨뜨린 것은 구텐베르그의 인쇄기 발명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를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금속 활자가 된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러한 고려 금속 활자가 구텐베르그보다 무려 76년이나 앞섰는데 뭐 구텐베르그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예, 그런데 그 질문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를 모르고 AI와 상관없고 사단적인 것으로 보고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으면 고려 활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고려 시대만 청주에서 그 만들었던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AI 시대처럼 보면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접촉과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구텐베르그 활자 같은 역사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우리가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우왕 1377년이거든요. 이 청주 홍덕사에서 간행된 백은화 상초록 불조직, 그 다음에 그 불조 직지, 제가 불조직 하니까 이제 발음이 그런데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직지 활자판이다. 우리가 그 갈자 백운화상 초록 불조 그다음에 직지 삼체 요절에서 직지 활자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직지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현재 프랑스 국립부산에 이것이 소장되어 있고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거든요. 근데 구텐베르그가 이렇게 만든 것은 76년 뒤에 일어났지만 이 시스템은 금속 활자를 능가한다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활자의 규격화라든지 유성 잉크를 사용한 방식이라든지 인쇄기를 조립하는 방식이라든지 조판 기술이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은 문명에서 개화되어졌다. 이거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이것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과학시대가 열리고 과학시대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면 계몽주의가 탄생하고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인류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산업혁명이 도태되어지고 산업혁명의 발화로 말미암아 정보지식화 사회가 만들어지고 정보지식화 사회로 말미암아 모바일 핸드폰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맞는 겁니다. 이만큼 문명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 지리상의 대발견 대항해 시대가 이 바닷길을 열므로 인류가 전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 IT 세상이 네트워크 시대를 열었고 이제는 우리가 5번째 문턱인 지능의 시대,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간이 만든 지능. 근데 인간을 뛰어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대의 지배적 인프라가 문명을 다시 빚었는데 선교도 같이 가고 있는데 길이 됐을 때 여전히 중심은 인간이에요. 인쇄대도 구텐베르그 인사는 인간입니다. 대항해 시대도 인간이 항해를 했어요. 네트워크 시대도 인간이 중심인데 지금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시대는요.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AI가 인간을 넘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이 아니고 AI에게 침해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제가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캐나다의 학자인데 그분은 그 미디어 이콜로지, 그러니까 그 미디어의 생태계라는 책을 쓰셨던 마셜 맥클러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캐나다의 학자예요. 이분은 뭐냐면은 AI 시대를 보지 못하고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네 개의 문명에 대해서 이 네 개의 문턱은 인간을 확장하는 그 생각하는 자원이 늘 인간에게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판단, 추론, 서사라는 것을 AI가 스스로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잖아요. 추론하는 것, 논리적으로 그것을 사고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하는 것이 인간의 독립기능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시를 짓거나 또는 수필을 만들거나 또는 드라마를 만들거나 이 모든 걸 인간의 고유 영역, 이건 AI가 알아서 합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을 그리고 작곡가가 만드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오케스트라의 작곡을 만들고 베토벤의 미완성 교향곡을 지금 완성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이메일 3개만 바꿔도 이 문체로 한번 그 사람의 스타일로 글을 써봐 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공개하면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말하는 말의 방식을 딕테이션, 그걸 그대로 다 구술해가지고 이 스타일로 한번 말을 해줘. 그러면 그 목소리까지 만들어내 줍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몇 장을 주고 그걸로 한번 드라마를 영상 제작해봐 라고 명령어를 주면 여러분의 얼굴이 담긴 곳에 가족 생활을 만들어줍니다. 그 조선시대 성종 때로 한번 양반 사대문 가문에 나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줍니다.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 문턱인 AI 시대에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을 다 침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이것을 비유기적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타자적 기능이다. 인간은 아닌데 타자적 기능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 이 책이 2024년에 넥서스라는 책을 냈고 또 2015년 그 생성형 AI가 출범하기 전에 호모데우스라는, 그러니까 이 호모데우스가 뭐 호모사피엔스였는데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 유발 하라리가 비유기적 기능 또 타자적 기능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그 많은 인터뷰들을 보면요, AI는 섬찟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것 가운데서 아까 말했던 마셜 맥클레런은 인터넷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에게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든 분이거든요. 그 글로벌 빌리지라는 말이 일상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 Media, the extension of man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964년도에 이분이 Understanding Media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미디어는 the extension of man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인간이 이제는 어떤 거죠? 그런 비유기적 기능을 받아들이고 타자적 기능까지 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4번의 문명 시기에는 바퀴는 발의 확장이에요. 옷은 인간의 피부의 확장입니다. 책은 인간의 기억을 다 못 담으니까 활자로 담그죠. 그래서 기억의 확장입니다. 길은 뭐죠? 우리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발의 확장이에요. 그런데 인쇄는 어떻게 되죠? 기억과 목소리의 확장이죠. 네트워크 시대는 뭐가 되겠죠? 신경계의 확장이에요. 그럼 AI 시대는 지능의 확장일까요? 확장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느 영역도 AI를 이길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렵고도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오면서 우리는 AI에 대한 이 AI가 이전에 4개의 문명과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길이 열려졌을 때는 로마의 도로, 그 다음에 로마의 언어, 코인의 헬라어, 지중해의 항구가 통로가 되어졌죠.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구조라고 말합니다. 문명을 이루는 구조. 거기에 사도 바울과 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성육신정 동행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인쇄 시대가 열리면서 구텐베르그로 마틴 루터의 성경이 그의 저작물이 무려 300만 개나 각 나라 말에서 유럽의 이 종교 개혁을 확산시켰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증기선의 시대가 열리면서 철도, 식민지 그리고 식민주의 선교가 열리면서 이 보내는 선교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없었다면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는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1792년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보 지시화 시대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게 1990년대란 말이에요. 2020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인터넷, 유튜브, 줌 이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이것을 유비쿼터스 선교라라고 주장을 3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콘텐트 제작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2020년 물론 그 전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챗GPT가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2022년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불과 4, 5년, 6년 길게 잡아 6년이에요. 이게 AI 시대, 지능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길에서, 인쇄에서, 항로에서, 네트워크에서 이제는 지능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거는 대용량 언어 모델, LLM이죠. 알고리즘, 플랫폼 이런 것들이 지능적 연결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AI 협력과 인간이 협력하는 시너지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시대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4개의 문명은 인간을 확장하는 시대였다면 지금 AI 시대의 문명은 인간의 고유성 자체를 넘본다. 문턱을 넘는 게 아니고 AI가 넘본다. 이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이전의 시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는 정보 처리 시대였어요. 그 네트워크 시대까지는 사람이 찾고 구글을 통해 열심히 연구하고 해석하고 매개에는 변했으나 행위자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AI 시대에는 생성형 지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지능 생성이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Intelligence Generation이에요. 이게 지금 생성형 AI로부터 그 다음에 뭐죠? Classification AI, Generative AI, 그 다음에 또 뭐죠? 지금 가고 있는 Agentic AI로 우리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uper Intelligence AI로 가고 있어요. 이 AI 시대는 비인간 행위자가 이전에는 인간이 중심이었다면 AI가 중심이 돼요. 처음으로 판단하고 추론하고 서사에 직접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시를 쓰는데 어떤 용어가 필요할까라는 이전의 시대에 우리가 구글에서 찾는 방식이라면 내가 시를 쓰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 보스턴이고 오후 3시야. 그런 것을 비 올 때 우울한 마음을 실어 써줘. 그러면 너무 잘 써줍니다. 한시를 5원절구로 아니면 7원절구로 그 다음에 음양을 잘 가리고 고려시대에 송나라 시대에 뭐 이것을 같이 잘 비교할 수 있는 한시를 만들어줘. 그럼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시도해봤는데 나보다 더 잘 써요. 그래서 인간성, 인간의 행위자성 자체가 재구성이 됩니다.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AI를 Non-Organic Intelligence, 비유기적 지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인류가 처음 마주하는 타자적 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진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자조차도 그 형병적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므로 말미암아 AI는 타자적 지능 앞에서 경종을 울리는 이들이 유발 하라리뿐만이 아니에요. 닉 보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냈는데 그 2014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요 챗 GPT가 나오기도 전입니다. AI가 나오기도 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생성형 AI가. 그런데 이분의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초지능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의학도 법률도 그 다음에 사상도 철학도 과학도 물리학도 그 다음에 또 생물학도 화학도 그 다음에 천문학도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지능의 시대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통제의 문제 컨트롤 프로블럼 그 다음에 실존적 위험 그 existential risk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책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 스튜어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과 양립 가능한 AI예요. 챗GPT가 나오기 전에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어긋난 AI 위험성,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은 얼라이먼트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렬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EU가 윤리의식을 제고하지만 이건 이미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수십 년 뒤떨어지고 있어요. 제프리 힌턴은 AI 시대의 대부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분이 구글에 실제로 오늘 우리가 AI가 탄생하도록 만든,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AI를 촉진시키는 그 논문 하나가 AI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오픈 AI에서 챗GPT가 탄생했거든요. 이 구글의 논문 때문에. 그거에 관여한 분이 제프리 힌턴이에요. 근데 이분이 디지털 지능이 생물학적 지능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사임해 버렸어요. 근데 이분의 공개적 경고가 지구촌에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막 챗GPT가 열병을 알고 할 때 이분들이 지구촌에 공동성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핵심 얘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팬데믹, 핵전쟁과 같은 지구적 우선순위로 정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성조차도 경종을 울리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메시지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구촌 교회들에게 우리의 첫 과제는 AI의 지능을 바르게 명령하고 이름 짓는 것. 그러니까 하나는 명령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름을 짓는 것, 세 번째는 분별하는 것이에요. AI는 강력한 지능이되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다. 제가 세 번째 강의 때 이것을 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 전환의 시간 압축을 보면은 이전에 5개 문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농업사회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은 collecting and hunting society, 수렵 사회에서 농업 사회로 지는 수천 년이 걸렸어요. 이 농업혁명이 인구 폭발을 일으켰고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걸리는데 수천 년이 걸렸죠. 그런데 이제 제임스 와트의 증기 엔진으로 산업혁명이 촉발되어졌는데, 이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 매니팩처링이 가능했고 기계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라든지 또는 기차라든지 또 증기 선박과 같은 이러한 인류의 물류 이동과 교통을 촉진시켰습니다. 300년 걸렸어요. 근데 지식 정보화 사회로 해서 말하면은 Knowledg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ociety로 가는데 우리가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지식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디지털 소사이로 가는데 한 3년에서 5년인데 여기에 AI가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불과 좀 길게 잡아도 10년, 짧게 잡으면 3년이에요. 여기에 이제 플랫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생성지능이 오고 있는데, 생성지능에서 에이전틱 가고 있으니까 에이전틱에서 AGI로 갈 거고 AGI에서 AIS로 갈 겁니다. 그러면 2025년 1년 동안은요, 인류의 시작부터 왔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그러한 데이터가 축적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구와 산업화의 적용이 폭발이 일어났어요. 근데 2020년 들어와가지고 한 달이 수천 년을 상쇄를 해요. 근데 5월, 6월이 지나면서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전 세계의 사용, 학습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HBM의 사용과 더불어서 CPU, GPU의 효과적 연결성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뭐냐면은 하루 단위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인데요. 9월 달에는 어떤 변화가 저는 예측조차 안 돼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인텔의 창업자였던 무어가, 여러분들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반도체 집적의 지수적 그 증가를 표현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인테그레이션 덴시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은 뭐냐면 처음에 1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나중에 이제 2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고든 무어의 이것이 1975년부터 2년마다 증가한다고 한 것이 인류의 바이블처럼 들려와졌죠. 그런데 실제로 1971년에 인텔에서 만든 트랜지스터가 인텔 4004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300개의 트랜지스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26년 AI용 GPU는요. 또 GPU 말고도 뭐 우리가 말하는 CPU도 있지만 GPU는 엔비디아에서 자주 만드는 그래픽 그 전용 센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몇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냐면 수백억 개에서 천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어요. 조그마한 손톱만한 하나에. 그 옛날에는 트랜지스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70년대, 60년대. 라디오 하나가 대문짝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AI용 GPU가 이렇게 하나에 천억 개를 담고 있는데 지금 HBM이 등장하면서 HFM도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HBM이 이제 수백 배에 달하고 있어요. 그 SSD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이 다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 때 좀 이 상관관계를 설명하겠지만 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화라든지 피지컬 AI가 다 AI의 신경만 조직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은 행렬연상. 행렬연상이 뭐죠? 그 매트리스 컴퓨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것을 그냥 0.00000001초에 다 계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환상적인 조합이 GPU와 HBM,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HBM이 같이 딱 붙어가지고 고속 인터넷 커넥티드니스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고속 인터 커넥티드니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트랜지스터를 작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원자 단위의 시대. 머리카락이 10만 분의 1이 아니고요. 이 원자로 움직여요. 이건 물리학의 세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세계가 지금 이미 실현하고 3나노, 2나노, 1.4나노로 가고 있는데 이건 10만 개에서 100만 분의 1이에요. 머리카락에. 그러니까 원자는 사람이 다룰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분자, 파리클에서 원자 에이톰 단계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이러므로 말해 칩넷이라든지 3차원 적충, 우리가 말하면 3D 스태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딕 메모리, 이제 이건 HBM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패키징 기술이라든지 AI 전용 가속기라고 해가지고 AI, the Professional Accelerator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문명을 만들어 왔잖아요. 길과 인쇄와 교역과 이것이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로마 제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뚫렸어요. 인터넷은 디지털의 길을 놓았죠. 그러면 지금 AI는 그 길 자체를 인간이 아니라 AI의 지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까운 시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구글 시대에는 검색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고 검색하고 웹사이트를 찾고 수많은 정보를 거기서 얻고 사람이 읽고 사람이 판단합니다. AI 시대는 어떻게 되죠? 생성의 시대예요. 제너레이션. AI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질문을 줍니다. 내가 배고픈데 나는 채식주의자야. 근데 지금 이런 것이 냉장고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AI가 최고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걸 이해하고 추론해서 생성해 줍니다. 자,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은 5개의 낱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LLM, Parameter Token, GPU 추론이에요. AI는 5개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은 AI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라는 걸 따로 떼어내고 갈릴리라는 단어를 따로 내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떼어내고 예수 시대를 떼어내서 이것을 상관관계가 없는 일종의 토큰화를 합니다. 어떤 것은 토큰이 커질 수도 있고 작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했지만 최소 단위를 토큰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연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저기 빌립보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갈릴리라는 단어와 예수님 복음을 연결해 주는 것은 파라미터라고 하는 신경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 토큰의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는 도서관에다가 어마어마한 책을 넣었다면 이제는 도서관의 책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모든 분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토큰이에요. 그 토큰의 조각을 가지고 파라미터가 연결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GPU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간의 일종의 약간 두뇌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해 준 것을 시대적으로 잘 연구해 줘 라는 명령어를 주면 토큰 조각을 찾아냅니다. 이 토큰 조각을 파라미터가 연결해주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이것을 형성해서 이 형성된 내용을 가지고 단계적 인간과 같은 추론을 통해서 리스닝을 통해서 문장을 최고의 학자의 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5 낱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규모의 경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배울 수 있는 한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의학, 농업, 기술, 전자 모든 것을 포함하는 대용량 모델로 데이터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갖고 있던 지식을 다 담궈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비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금 에이전틱 AI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답하는 도구에서 일하는 행위자로.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음 달 휴가를 맞는데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 코드를 싸주고 그 다음에 호텔과 식사와 여행 일정과 비행기 항공료를 구입해줘. 그럼 텔레그램으로 항공료 제일 적합한 거를 딱 찾아가지고 결제만 하도록 만들어주고, 아니면 이미 결제가 됐으면 결제까지 하라면 결제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몇 박 며칠로 무슨 호텔 다 자산 옵니다. 제가 만드는 것보다 더 훌륭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뭐냐면 피지컬 AI, 인간의 모든 명령어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공장에서 일도 하고 자동차도 운전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해주고 전쟁에서 총도 쏴주고 그 다음에 대신 죽어주기도 하고 하는 인바디먼트 시대가 되는 겁니다. 화면을 넘어서 물질 세계로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죄기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정말 스스로를 하는데 AI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자기가 복귀해가지고 생각하고 수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수정 안 하잖아요. 근데 AI는 계속 이러한 실수들을 점검을 해서 그 데이터로 축적화하고 스스로 개선해요. 더 많은 걸 그 다음에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면 살수 AI는 더 지능적이 됩니다. 그래서 5번째 이 문턱이 질적으로 가장 다른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는 6단계를 걸쳐서 발전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형이에요. 인식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개를 처음에는 구별도 못했습니다. 근데 수천, 수백, 수만, 수억 장의 편지를 주면서 이제는 미생물, 인간이 구별 못하는 것들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정원일을 가끔가다 하는데요. 그 찍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 꽃의 종류를 다 분석해주고 잡초인지 이것이 꽃인지 식물인지를 다 구분해줘요. 이제 그것이 챗GPT의 시작과 함께 생성형 AI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한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보는 기계에서 쓰는 기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성형에서 추론형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제미나이도 그렇고 플렉시빌리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딥시크도 그렇고 이런 이미 챗GPT는 말할 것도 없고요. 클라우드도 그렇고 그리고 엔트로픽에서 나온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은 추론형에 아주 사고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하는 기계가 된 거예요. 이 기계란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람보다 더 감성적이고 지능적이고 훨씬 더 결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00명, 하나를 쓸 만 명의 비서를 줄 수 있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되는 거예요. 행동해주는. 그러니까 파리행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공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해주고 하는 일하는 기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지컬 AI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피지컬 AI의 제조 강국의 장점을 살려서 세계 최고를 좀 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가 말하는 것은 AGI 시대에, 그러니까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거든요. 이게 General이라는 말이 그냥 AI 가운데 일반적이라는 말을 하면은 좀 안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쉽게 하면 General이 모든 것이 다예요. 하나도 왜요? 신학자도 될 수 있고 철학자도 될 수 있고 사상가도 될 수 있고 이 선교사, 선교학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영역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AGI예요. 법률가의 법률 지식보다 AGI가 훨씬 능가합니다. 판사의 판결보다 AGI가, 왜냐하면 판사는 기껏 했자 한 20년 자기가 공부한 시대에 이전의 판결을
참조하는 거라면 AI는 우리나라 시작 때부터 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 학습하는 능력이 인간의 캐퍼시티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배울 수 있는 거가 아니고 범용지능 시대는 인간 이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지능 시대가 와요. ASA 시대에. 그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시대가 오면은 인간을 넘어서는가의 문제가 되는데 문명을 AI가 재구성할 가능성이 도태하는 겁니다.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 4단계에 있지만 5, 6단계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3년 뒤의 세상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를 조금 설명해 답하는 AI에서 일하는 AI로 바뀌었죠. 에이전틱 AI는 목표를 스스로 인식하고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활용해 여러 단계를 자율적으로 수행 검증하는 AI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AI에서는 질문하면 답하고 이게 종료예요. 근데 지금 에이전틱 AI는 뭐냐면은 그냥 목표를 주면은 계획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실행하고 검증까지 해서 딱 일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에게 답을 주는 비서가 있다면 에이전틱 AI는 일을 해내는 디지털 동료가 된 겁니다. 자, 누가 일을 하느냐? 지금 에이전틱 AI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행사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나 파리행 비행기를 사고 싶어요. 아니면 이게 이제 구글의 검색 시대가 열리면서 스카이스캐너라든지 뭐 여러분 싼 그런 인터넷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항공료를 검색해서 샀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주체죠. 근데 에이전틱 AI는 주체가 AI입니다. 목표만 제시하면 AI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파리행 왕복 예산 150만 원 직항 선호라고만 하면은 검색을 해가지고 비교 추론해서 실행해가지고 결제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요 30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딱 누르면 그 다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AI가 작동하는 핵심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두 번째가 goal and planning, 목표와 계획이에요. 그 다음 메모리, 그 다음에 툴 유스, 도구를 사용하는 것, 실행하는 것, execution이에요. 이 5가지 단계를 AI가 스스로 하는데 첫 번째는 대용량 언어 모델에서 멀티 모달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추론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여러 하이 작업으로 분해해가지고 인간보다 더 잘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작업에서 장기까지 이것을 다 메모리 하는데 단기는 뭐냐면은 SSD라든지 이런 곳에 넣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고객 메모리에 넣어가지고 이걸 또 분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GPU가 이것을 잘해주면은 용량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이것을 해서 단기로 메모리 해주는 것, 장기로 해주는 것이 협력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란 이메일, 캘린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ERP 같은 경우 또 그 다음에 SAP, 파이썬 이런 것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업의 공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전부 움직여주는 게 그 ERP를 통해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ERP가 뭡니까? 소위 말하면 기업의 그동안의 생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하거든요. 재고는 얼마나 되고 생산량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물자는 어디에서 들어오고 강철은 얼마가 쓰고 어떤 종류 이런 걸 하는 것을 그 Enterprise Resourcing Plann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장을 움직이는 모든 정보가 이 안에 사원관리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 요즘 AI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ERP를 딱 입력하면 AI가 딱 적재됐을 최소한의 물리비용으로 최초한의 자재비와 그 다음에 그것이 효과적으로 구입하는 방법까지 쫙 정리해가지고요. 지금은 뭐 한국의 공장들은 다 이것을 AI가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 선교는 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죠. 2026년에 마닐라 국제선교대를 하는데 마닐라 국제선교대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일정, 작성, 장소, 조사, 항공편 건설, 예산, 계획, 이메일 작성까지 다 해줍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 것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에이전틱 AI 시대를 디지털 동료의 등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생성형에서 추론해서 이제는 에이전틱, 대행해주는 시대가 가고 있어요. 오픈 AI라든지 구글의 딥마인드라든지 엔트로피의 클로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세일스포스라든지 오라클, 셉, 엔비디아 이 모든 것은 AI 이제 어시스턴트가 아니고 AI 에이전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문명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산업혁명은 근육을 만들었다면 컴퓨터 시대는 계산을 만들었고 인터넷 시대는 정보 조건을 바꿨죠.
근데 에이전틱 AI 시대는 인간의 업무 수행 과정, 이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이 자체를 자동화한 최초의 기술이다. 그래서 노동, 조직, 기업, 사회 시스템을 재편하는 문명사적 또는 전환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생각하는 것이 AI였다. 생각을 표현하는 AI였다면 에이전트 AI는 목표를 달성하는 AI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필요한가? 불과 1년 전, 2년 전에 비서 역할을 했던 AI 어시스턴트에서 AI 에이전트 시대를 됐을 때 왼쪽이 비서 역할을 할 땐 지시에 반응을 하죠. 우리가 이걸 반응력이라고 그래요. 명령어를 주면 반응해 주죠. 명령 기반에 대해서 그 지시를 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작업별 생성을 해줍니다. 프롬프트에 따라서 컨텐츠 답변을 생성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시를 따라주기만 합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대로. 그런데 AI 에이전트 시대는 스스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프로액티브 주도형이라고 말해요. 스스로 행동을 시작하고 목표 달성 단계를 찾습니다.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정의된 결과에 따라서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해줘요. 자율실행. 그래서 독립적으로 해줍니다. 자, 이런 것은 이 비서에서 스스로 해나가는 자율 로봇 분석 플랫폼 맥스까지, 한국은 좀 맥스에 도입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의 제조업과 AI의 에이전트의 기능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제조업의 최대화를 지금 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AI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 멀티모달 시대에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을 동시에 이해하는 곳에서 지금은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과 결합해서 실제 공간에서 행동해주는, 인간의 모든 노동력과 지능적 일들을 해주는, 그래서 인간은 8시간밖에 일을 안 하지만 AI는 밤새도록 공장에서 일을 해주고요. 사무실에 가면은 수십 명이 해야 될 걸 AI가 밤새도록 정리해놓고 아침에 가면 딱 컴퓨터만 되면 끝이에요. 제가 썼던 책에 그 슈퍼 휴먼의 시대에 그리고 또 말씀과 코드 사이에 이걸 썼습니다. 쓰면서도 참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씀과 코드 사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 AI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각 사람의 동반자가 되니 1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 있고 10,000명이 될, 이거 숫자 제한이 없어요. 인간의 지능이 1억 명의 개인 AI를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의 직권을 못 따라갑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단 AI가 됩니다. 여러 전문 AI가 협업을 해줘요. 팀처럼.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학교 공학부라든지 한양대학교 또 저기 성균관대학교 이런 데도 이미 이걸 다 실행화 단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상당히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AI 협업이 우리가 이것은 휴먼 AI 콜래보레이션인데 현재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AI가 어디까지 발전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를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AI의 노예로 살아갈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번째 강의에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할 것입니다. AI와 관련해서. 그래서 AI는 왜 중요한 것인가를 보면 문명의 대체 그 도구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증기기관 시대에는 사람이 근육을 대신했죠. 공장에서 막 사람이 만들어야 될 걸 기계가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컴퓨터 시대에는 인간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신 계산해줬어요. 인터넷 시대에는 편지 붙이고 뭐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서 정보가 이동했어요. 근데 AI 시대는 뭐가 대체가 됐을까요? 인간의 지식, 노동 전체를 돕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죠?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인프라다. 제가 쓴 말인데 인프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 가까운 범용이 전기 하나로 냉장고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컴퓨터도 하는 것처럼 AI가 없이는 전 지구촌이 이제 스탑돼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 시대를 짓고 있는가? 그 엔비디아나 AMD는 AI를 돌리는 GPU라든지 CPU라든지
물론 TPU 같은 경우는 구글이 만들어냈죠. 이 두뇌 칩을 설계를 해요. 그러면 TSMC는 이것을 세계 최첨단 칩으로 위탁 생산해 줍니다. 그리고 메모리 분야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그 AI 칩을 먹여 쓰는 고대포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오픈 AI나 구글이나 엔트로픽, 코파일럿 이런 데서는 프론티어 AI 모델을 만드는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의 일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되냐면 데이터 전쟁이 돼버려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제는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미국이 대영 제국이 몰락하고 주도권을 쥐고 아직까지 주도권을 안 놓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AI 주도권을 쥐는 나라가 지구촌을 지배하는 시장이 됩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언어와 교통과 도로와 항로까지를 딱 만들어 보니까 세계를 지배했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면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말합니다. 데이터, 전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 1조 달러가 넘는 지성의 공장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제조 강국의 삼각축 전략을 좀 하고 있는데 반도체 제조 강국, 피지컬 AI, 데이터 센서 이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자, 이것은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로 내려온 지성이에요. 인조지능이 또는 인공지능이 피지컬 아이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움직여지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젠신왕이 강조하는 피지컬 AI는 AI가 로봇, 자율주행, 공장, 물류, 창고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할 것이다. 그럼 왜냐하면 GPU를 많이 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은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이 있고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인데 이미 테슬라의 자동차는 이미 자율주행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동차의 개념은 자동차의 개념이 없어지고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이동식 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의 주차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냐면 그 안에서 사무실처럼 일하고 그 안에서 TV 시청하고 이메일 보내고 계속 일을 하는 워크 익스텐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내가 운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갑니다. 물류창고는 자동화 물류로 가는데 현재 삼성동에 지하화돼서 KTS, GTS, 그 다음에 전철 세계 노선, 그 다음에 이런 택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물류창고를 AI형 형태로 서울시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본사가 들어있는 그 지역이 코엑스 빌딩이 있는 곳이 지구 최초의 AI 물류창고가 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나는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AI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에 기독교 복음은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제조 AI, 그러니까 우리는 Manufacturing Agentic AI라고 말하고 한국은 Max AI. 이게 여러분 Max AI는 뭐냐면은 한국이 Manufacturing AI로 가고 있다고 하는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걸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건사, 불량, 설비 고장 예측, 생산 일정, 로봇 제어, 에너지 절감 이런 것이 과거에 있었다면 AI가 스스로 생산력을 분석이 제고하고 아까 말씀 ERP 했죠.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그래서 이것을 AI가 다 전부 이걸 다 얼마 물자가 들어오고 얼마만큼 생산이 이걸 해줍니다. 그리고 작업자를 지시하고 로봇이 제어해서 생산 계획을 수정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이제 2025년 11월에 그 머신 매트릭스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MES라고 말하는데 MES 안에 지능층이 만들어져서 기계 데이터와 ERP와 현장 지식을 통합해서 실현 격차를 몇프로 최소의 물자로 최대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현대 기아 자동차가 우리가 말하는 미국 그 조지아주에서 그냥 사람이 거의 없이 그러니까 기계가 이걸 다 하고 있어요. MES를. 그래서 운영자를 지원해주고 계획 감독해주고 리포트해주고 온보딩 해주고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이미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생성에서 피지컬 AI로 가는 때 우리는 오픈 AI는 지식을 생성하는 AI를 했더니 구글은 검색줄에 멀타이 모달을 여는 것이 구글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어서
피지컬 AI 차세대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테슬라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피규어 어지일리티라고 하는데, 산업형 휴머노이드가 생활하다는데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AI의 첫 번째 착지는 사무실이 아니라 공장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전문가들은 AI의 가장 큰 경제적 가치가 글쓰기가 아니고 현실 세계의 생산, 물류, 제조를 스스로 인식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제조 AI와 피지컬 AI 창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세계에서 챗GPT가 나왔을 때 79%까지 점유했다가 떨어졌어요. 53.9%, 54%. 현재 지금 8월 현재 이 시간입니다. 제미나이는 28% 가까이 되고, 클라우드는 9.2%,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온 딥시크는 4.1%, 대부분의 사용자가 하나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권, 그 다음에 이제 그록,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죠.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예요. 2.4%, 퍼플렉스도 1.3%,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1.3%입니다. 그래서 월 이용자로 보면은 챗GPT 10억에서 11억, 제미나이 6.6억에서 9억, 클라우드 2.5억이에요. 이제 측정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6모델을 현재 비교해 보면 챗GPT는 이제 순수 수학과 컴퓨터 사용 강점이 있어요. 이게 GPT 5계열이죠. 이 클라우드는 글쓰기와 추론에 굉장히 해서 가장 급성장을 하고 있고 오픈 AI를 능가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제미나이는 이 강점이 뭐냐면은요, 이 영상, 유튜브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와 지메일을 통합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 비서처럼 이메일까지 작성해 주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퍼플렉시티는 아주 연구자들에게 자료 출처라든지 이런 것까지 돼서 굉장히 학문적인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딥시크는 저비용 미디어이고, 지금 새로 중국에 나온 키마이가 나왔죠. 이게 완전히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그걸 만들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문샷이라든지 오픈웨이드 에이전트, 그 다음에 SW 벤치,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까요? 초저가, 그 다음에 이런 긴 컨텍스트로 하고 있는데 세계를 좀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AI 시대에 무엇을 봐야 하는가? 로마 제국에서는 복음의 확산, 마틴 루터 종교교육에서는 성경을 배포했어요. 대항해 시대는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터넷 시대에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AI 시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제2강 권세의 문을 열다 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기독교인들은 AI를 대하는 태도가 5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가 AI는 나에 상관없다. 그래서 이 AI 시대를 읽지 못하고 청지기 직무를 방기해버리고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AI를 쓰니까 너무 편해. 쓸 수 있을 만큼 쓰자. 무비판적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심하면 AI 도구를 우상하거나 심한 의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립이에요. AI는 도구야. 물이 독사가 먹으면 독이고 양이 먹으면 우유가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인프라가 권세인 걸 놓쳐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화에 빠져 있는데 그냥 사실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옛날에 베리칩을 적그리스도표라고 말했던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AI를. 그래서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피하고 AI 사용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정지하고 AI 사용하는 사람은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네 태도 모두 부분적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청지기. 근데 어떤 청지기예요? 분별하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분별하는 청지기가 지금 AI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이 문명의 AI 시대의 AI 문명의 그림자 가운데서 우리가 의존형 사회가 되고 있어요. 갈수록 AI 없이는 여러분 제가 AI가 30번 서울 시내에 멈춘다면 이런 가정을 하니까요. AI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철도가 멈추고 지하철이 중단되고 전기가 중단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전화기가 멈추게 되어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갇히게 되어지고 어마어마합니다. 미래 사회는 갈수록 AI 의존용으로 갑니다. 그리고 배움 대신 의뢰합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안 해요. 공부하려고 안 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또 비교하려고 하지 않고 비교 추론하려고 하지 않고 AI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은 더 어리석어집니다. 왜냐하면 의리하기 때문에. 인간의 대뇌는 사용하지 않으면요 감퇴합니다.
그래서 지성의 위축화, 제가 이것을 세계학계 크리플러라고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걸 쓴 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름발이화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간의 지성이 갈수록 위축화될 것입니다. 스스로 찾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노력을 인간은 갈수록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 상태가 검증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AI를 해법할 판단하는 능력에서 AI가 틀린 말을 해도 이전의 말은 다 맞았기 때문에 AI가 틀린 말하는 것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런데 AI가 틀릴 때의 대가는 연구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조차.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말하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명명과 분별과 경작이다. 이 지성마비의 역설인데 서가에 2천만 권의 책이 있어도 내가 읽고 소화할 때 그 책은 내 것이 됩니다. 2천만 권이 전부 내 것이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읽는 한 권의 책은 내 것이 되죠. 그런데 즉답 AI는 그 과정을 건너뜁니다. 지금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났는데 2020년 기아 무슨 모델이고 사진을 찍어 보낼 테니까 한번 봐줘. 그러면 너무 정확하게 딱 이것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마비돼요. 그러므로 AI 시대에 오히려 지성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책을 읽어야 됩니다. 더 글을 써야 됩니다. 더 기억해야 됩니다. 전화기에 입력한 걸 쓰지 않고 전화번호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하루에도 우리 정원에 있는 꽃 100개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려고 100번을 외웁니다. 전부 영어로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지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구절을 지금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MZ는요, AI 지배구들이 자라면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AI 지배구들에 태어났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명명이에요. 명령할 명자의 이름 명자. 시대를 바르게 이름 짓는다. 창세기 2장에 지배하고 정복하라 하고 하는 정언 명령이 명령이에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그리고 번영하라. 그 다음에가 분별이에요. 기회와 권세를 갈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 명령이 뭐냐면은 물러섬이 아니라 AI가 우리를 넘보고 있을 때 물러서는 게 아니라 밭을 갈아서 밭을 갈아서 복음의 추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테크노포비아, 즉 기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맹족, 테크노필리아도 아닌 분별하며 걷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구할 때가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트에 대해 호크만인데요. 이 다트는 우리가 말하면은 지식이라면 호크만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은 폭발하나 지혜는 메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이 늘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건 아닙니다. 존엄은 인간의 디그니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됨에 근거합니다. AI가 더 똑똑해도 인간의 값은 줄지 않습니다.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인간의 존엄의 값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예 모바일 안 보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컴퓨터 안 끼는 시간을 만들어요. 제가 정원 가꾸기 전도하러 갈 때는요, AI 전혀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지. 전도하는 시간만큼은 복음을 완전히 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 안식을 주는데 온 지구촌이 안식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끊임없이 내 핸드폰 안에 있는 쇼츠를 보고 있어요. 인간의 값은 산출이 아닙니다. 의례와 효율의 폭정에 맞서서 인간됨을 유지할 수 있고 휴식과 일함을 적절히 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책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지성훈련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성찰하는 훈련이 신앙교육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이 MZ세대,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이거 전부 다 이 아이들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지혜 형성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답이 아니라 분별을 기르는 교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혜는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AI에 뭐래도 지혜롭게 답하는 건 아닙니다. MZ세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AI 문해력을 가르쳐줘야 되고 영성 훈련을 시켜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별하는 청지기, 분별할 줄 아는 명명과 분별과 경장에서 이 두려움과 맹정도 아닌 좁은 길을 가는 분별하는 청지기로 기여해야 합니다. AI에게 답은 의뢰할 수 있어도
지혜와 예배와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의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저는 AI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전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말하자면요. 사도 바울의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안디옥과 지중해를 거쳐 유럽의 중심 기독교가 됐어요. 그리고 대항해 시대에는 식민지 선교가 열려져서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가 식민지 선교를 통해서 제국가 이중 구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라비안 경건주의 선교가 열리면 비로소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져요, 이때가. 그래서 진젠데르프를 비롯해서 1732년에 헤르노드 공동체가 개신교 선교의 첫 번째 물길, 종교개혁 때는 개신교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근대 선교를 연 곳이 1792년 윌리엄 게리의 해안 선교, 우리가 시쇼 또는 코스탈 미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놀라운 해안 선교를 하면서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그 다음에 서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 벵골, 고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모든 해안 지역, 중국의 산퉁, 지우프, 그 다음에 상하이, 그 다음에 타이런, 홍콩, 전부 해안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죠. 우리나라도 황해도 해안, 그 다음에 인천의 해안, 그 다음에 목포, 그리고 서산, 전부 다 해안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내지 선교예요. 인랜드 미션, 허슨 테일러의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터의 제2시대로 온 것이 뭐냐면 미전도 종족 시대가 랄프 인터 로잔데를 통해 1974년부터 종족 선교 중심 시대가 열렸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시대를 AI 선교 시대다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알고리즘, 의식의 내륙, 디지털 부독, 재체 시대다, 이렇게 저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그레코로만 시대에서 미전도 종족, 그리고 이제는 알고리즘의 내륙으로 AI 선교는 7번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AI가 이미 바꾼 12가지가 뭔지를 이해해야 AI 시대의 선교를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농업경제, 또 헌팅 경제에서 이렇게 간 것은 자연에서 디지털로 간 것이 산업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와 스승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AI의 릴리심을 갖는 것이 훨씬 많아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의 기억이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그래서 암기하는 질문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중점이 됐죠. 근데 검색에서 AI는 대화로 가고 있죠. 읽기에서 요약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책 몇 페이지, 아니면 책 전체를 한번 요약해줘. 그러면 1000페이지 책을 갖다 한 줄로, 때로는 한 문 단락으로 한 줄, 4페이지로 만들어줍니다. 책을 읽는 시대가 됐죠. 자동화 시대에서는 지능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아니라 지식을 돕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휴머노이드가 그렇죠. 이제 소비에서 생성이에요. 그래서 AI로 만든 소설이 뉴욕의 서점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언어의 장벽이 붕괴돼요. 어떤 언어로든 AI가 인간의 언어를 추월하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최대 언어 혁명이 AI 시대다,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모든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데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AI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 움직이지는 부속적 재편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AI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동료가 되고 있는, 협업하는 코워커가 되고 있죠. 이 보이지 않는 신경망을 통해서 내비, 관제, 추천, 전기처럼 전 세계를 엮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2강의에서 AI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데 저는 인간을 다시 묻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이게 AI가 받은 12가지입니다. 그래서 AI는 지식을 주나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계산을 하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지 못합니다. 문장을 만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AI 문명 시대에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선교 전략을 제가 10가지로 나누는데 이것도 한 몇십 권의 책을 쓸 수도 있고요. 10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10개의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줄인 겁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디지털 현존이라고 말하는데, 사이버 스페이스나 이런 곳에서, 메타버스 이런 곳에서 이미 교회들이 설립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디지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시대가 됐다. 그 다음에 AI 협력 시대가 열렸다. AI가 선교사를 대체가 아니라 증폭해주는 시대가 됐다. 그 다음에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인데요. 초개인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맞는 복음 컨텐츠가 가능한 거예요. 대량으로 해서 그냥 그걸 읽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맞춤형 커스터마이즈 된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어를 100개를 못해도 100개 언어를 다 할 수 있도록, 설교 하나가 수십 개 언어로, 또 전도지 하나가 수십 개 언어로 그냥 그것도 1초 안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고 AI가 보조해주지 못하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생기는, 아니면 우리가 부자 국가에 살아도 인터넷조차 못하는 모바일 못 갖고 있는 홈레스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컴퓨터 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컴퓨터 포어라고 하는 새 용어가 생겨납니다. 그런 국가, 그런 공동체. 그리고 이제 인간됨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문제, 사랑에 관한 문제, 용서, 안식, 소명을 우리가 다시 인간됨이 뭐냐. 이거 그전에 우리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각 신학교에서 휴먼 포메이션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뭐냐면 AI는 지식을, 교회는 공동체를 준다. 그러니까 AI가 유일하게 못 건드리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피지컬 프레센스예요. 하나님의 성찬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안수하는 거라든지 기도해 주는 거라든지 이거 AI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저는 피지컬 프레센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AI 윤리, AI를 더 이상 인간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들을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성경적 기준으로 가지고 유전자 정보 조작이라든지 스템 멀티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 또는 휴머노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 스템셀 복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야 되느냐. 낙태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강의할 안티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AI에는 신경만 조직이 있다면 기독교회에는 안티옥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 세계 교회가 디아스포라 AI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안티옥 네트워크의 구성이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교지는 디지털 공간이 아니라 AI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 선교 126년 전과 현재 2026년 8월 AI 시대의 선교를 한번 대비해보고자 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공간 중심이 선교였다면 지금은 네트워크 중심이에요. 100년 전에는 떠나는 선교사라면 지금은 디지털 연결만 하면 돼요. 100년 전에 그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번역하려고 했다면 실시간의 AI 번역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인쇄 기반 선교였다면 지금 플랫폼 기반이에요. 100년 전에는 교단 중심이라면 지금은 생태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AI 이컬러지가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는 파송 중심이라면 지금은 연결 중심입니다. 100년 전에는 유럽과 서구 중심이라면 지금은 폴리센트릭 다수 세계 중심이에요. 100년 전에는 장기 정착이라면 지금은 어느 곳에 있어도 초이동 디아스포라 세상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100년 전에는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면 지금은 정보 과잉의 문제를 봉착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미전도 지역에 전도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미전도 디지털 부족을 전도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명제는 1900년의 문제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 즉 정보 부족의 문제라면 이것을 우리가 Information Deficit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현재 8월 2026년의 문제는 복음은 들었지만 알고리즘, 문화, 정체성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인간성의 문제,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의 문제, 즉 의미 상실의 문제, crisis of meaning 또는 meaningless people, 이것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 선교가 복음을 들려주는 선교였다면 2026년 선교는 인간성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선교로 이동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시대의 선교 지형을 바꾸는 7가지 변화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AI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선교적 응답을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AI 선교사를 만들어내고 AI 문명을 해석할 것인가. 초연결 사회, 즉 하이퍼 커넥티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디지털 선교를 하고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느냐는 거죠. 다극화 시대, 멀티폴라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멀티폴라 선교 협력, 인종과 언어와 그리고 젠더를 뛰어넘어서 선교 협력 시대, 저는 이것을 멀티폴라 미션 코퍼레이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폭증에서 지구에 현재 2억 명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복음이 전설을 따거든. 그래서 역선교, 도시, 디아스포라 선교가 역발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어바나이제이션. 이 도쿄도에만 4천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도쿄도 하나 전도하면은 우리나라 인구 거의 육박하는 겁니다. 이 갈수록 초도시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 선교 전략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문화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죠. 근데 AI 시대의 제자훈련, 이 AI 시대의 깔맞춤 제자훈련이 필요해요. 다음 세대 양육, 이러한 AI 지배구도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능을 형성해주고 스스로 학습하고 독서훈련 시켜주고 판단하게 해주고 분별하게 해주고 그리고 분별하는 청지기로 만들어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위기시대에 하나님의 형상과 복음 회복을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복음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7개의 변화가 겹치는 자리에서 새로운 선교의 내륙이 열리는데 가장 큰 미전도 디지털 부족의 복음전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I 시대에 새로운 내륙이 열린 거예요. 인랜드가. 이 19세기의 선교사들이 강을 따라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다면 21세의 선교사들은 알고리즘을 따라 인간의식의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내륙은 어떤 거죠? 지리적으로는 강, 길, 산맥을 따라갔고 말라리아, 풍토병을 만났고 지도가 미비했고 통신이 불가능했죠. 복장을 해왔고 중국식 청나라 변발을 해야 했습니다. 수억 명의 미전도 부족을 전도하기에는 너무 부족했죠. 그리고 믿음 선교를 페이트 미션을 해도 후원이 부재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 디지털 내륙은 어떻게 우리에게 열려졌을까요? 알고리즘 공간이 열렸습니다. 검색, 추천, 피드가 신앙 형성을 차오고 있어요. 많이 본 곳으로 흘러가면서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플랫폼 문화가 형성이 이미 됐습니다. 틱톡이라든지 IG라든지 유튜브가 새 회당이 됐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유튜브 사용량이 전 세계 30분 안 넘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시청률이 방송 지상파를 뛰어넘고 2시간 반이 넘어서고 있어요. 이 디지털 부족이 형성되면서 알고리즘이 묶는 새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메타버스 게임이요, MZ세대의 예배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170억이 750만 한인 2억의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AI 시대에 복음 전하는 통로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온라인 의식의 내륙이 AI 챗봇의 영적 질문의 첫 상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선교단체에서는 챗봇 다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슬림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자 할 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AI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내륙은 거의 닫혔지만 그러나 디지털 내륙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알고리즘과 디아스포라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20세기의 차이나 인랜드 미션처럼 내륙 선교가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중심에서 이제는 의식 중심의 선교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선교는 내가 살고 있는 저 공간이 어떻게 갈 것인가였다면 그 선교의 대상이 나라와 민족과 부족과 언어였다면 AI 시대는 어떻게 인간의 의식과 관계와 정체성으로 들어갈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지가 플랫폼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알고리즘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SNS 소셜미디어와 개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디지털 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디지털 부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리적 선교의 폐기가 아니라 알고리즘 환경 위에 중첩시키는 것, 즉 오버레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간 중심의 의식에서 이제 공간 중심의 선교에서 의식 중심의 선교로 바뀌려면 선교의 아키텍처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AI 플랫폼 교회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생태계로 설계해야 돼요. 이것을 시스템 플랫폼 사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AI 선교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돼요. 교회, 스타트업, AI BM, 그 다음에 개발자, 콘텐츠의 다중심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폴리센트릭 글로벌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코그니티브 미션인데요. 인지 선교예요. 알고리즘이 형성하는 사고와 사랑을 다루는 예정적 선교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tention 미션. 이 attention 미션은 이 주의 경제 속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인 주의의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피지컬 프레센스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디지털 트라이브들이 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언론을 투게더로 바꿔주는, 그래서 각자가 있는 디지털 트라이브들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통과 동행의 성육신 사역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선교의 폐기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환경에서 중첩하기 위해서 이 5개의 선교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선교의 지표와 모델이 함께 바뀝니다. 그러니까 평가 지표의 전환이 기존에는 파송 숫자, 교회 개척, 재정 규모였다면 AI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연령 구조나 세대 재생산이나 디지털 적응력이나 플랫폼 문화 이해도나 디아스포라 연결성이나 AI의 활용 능력이나 학습 생태계 형성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선교 모델의 전환이요, 옛날에는 성공 보고였다면 지금 학습 보고가 되고, 옛날에는 프로젝트 중심이라면 이제는 학습 생태계를 만드느냐, 옛날에는 1인 영웅적 선교사를 우리가 칭송했다면 지금은 공동체적 분배를 어떻게 우리가 증강시키느냐, 옛날에는 효율성 중심이었다면 지금 플랫폼과 알고리즘에 얼마큼 적응해서 디지털 미션 가운데서 AI 선교를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옛날엔 최대 효과를 내는 곳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관계를 얼마나 깊게 하느냐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의 저자인 보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지식의 축적이다.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가 개념 설계에 대한 책을 내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선진국은 실패 경험이 축적된 거고 후진국은 실패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선교에 되돌려서 말하면 선교 강국은 뭐냐면 실패의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 선교 강국이에요. 브라질이 지금 4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나가고 있는데 한국만큼의 선교의 실패 축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300년의 축적을 갖고 있고 유럽은 2000년의 선교 실패의 축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이것이 축적되어진 에너지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의 해결 방법으로 나아가는 세대가 AI 시대의 선교예요. 그래서 5가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 빠른 정보 전달에서 더 깊은 인간 회복으로 가야 합니다. 더 많은 연결해서 AI 시대는 더 진실한 관계로 가야 합니다. 더 거대한 조직에서 더 살아있는 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더 보내는 선교사에서 더 연결되어지는 선교로 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선교에서 관계, 지능, 학습 생태계를 얼마큼 잘 만들어서 이 디지털 트라이브들에게 인랜드, 대륙 선교를 감당하느냐가 이제 5가지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영어로는 deeper human restoration, more truthful relationship, more alive community, connectedness and connected missions, 그 다음에 rela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and ecology centered miss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w shall we witness to humanity, community, and the kingdom of God within all civilization? All those things, we are not going to have the faster information connectedness and also the so-called neural connectedness and the greater the surface size of the organizations and sending missionaries and the place center into the transitioning to a well-organized, deeper human restorations and more truthful relations and a more alive community and connectedness and a human-centered mission.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시프팅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AI는 새로운 문명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성이 길이, AI, 지능이 길이된 시대에서도 교회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증언하며 지혜와 예배와 사랑으로 흩어진 마음의 내륙에 복음의 길을 다시 여는 것이 AI 시대의 선교입니다. 길은 지성이 되었으나 복음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이 권세, 권력, 컴퓨터의 지정학의 새로운 제국이 로마 제국처럼 열리고 있는데 열방의 지성은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분법을 대체하는 컴퓨터의 집권이 이제 이 주도권을 쥔 국가로 움직이면서 세계가 재편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만, 일본이 진 병목 주권과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양대 강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컴퓨터 빈국이라는 새로운 변방에 우리가 새로운 선교 최전선 뉴 프론티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색하면서 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역 현장은 AI를 그저 속으로 또는 곧 올 신으로 오독하고 있지는 않은가? 문명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 정의는 우리 선교를 다시 보게 하고 있는가? 모든 인프라는 결국 확산된다는 법칙이 흔들린다면 그게 컴퓨터의 제국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기독교 선교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